비트코인이 돈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비트코인을 반드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이미 다이먼은 진심으로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있다. 정말 싫어하고 있다. 싫어하고 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실은 뭐 반감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신규 공급이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공급단의 어떤 영향력 자체는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실인 건데, 그럼 이사님께서는 어떤 과거에처럼 반감기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통해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에 어떤 전고점을 그러니까 ATH를 찍는 그런 시나리오는 이제 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단순히 반감기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번 반감기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한 사이클 동안에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내시고 현금화까지 원하는 어떤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뭐 굉장히 2030년까지 비트코인을 꼭 쥐고 있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뭔가 특정한 기간에서 현금화를 한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어느 시점까지 매입을 해서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면은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지금이 굉장히 좀 좋은 시기이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좋은 시기인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가격이 이제 거품이 거칠 때까지는 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지금 뭐 얼마나 열지 모르겠지만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면 한 요 정도 타이밍에서는 뭐 매수하시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반감기가 오면은 확실히 공급이 반으로 주는 거고, 그러면 어떤 수요가 발생하냐에 따라 공급 스퀴즈는 오거든요. 그때 가격이 튈 수 있고 뭐 그 후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되면요, 이제 반감기에 어떤 매수 타이밍을 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반감기 후로 한 뭐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한번 크게 대세 상승장이 오니까 전고점은 그때 뚫으니까 이제 그 전에 한번 떨어진다는 거죠. 반감기 전후로 한번 크게 떨어지니까 그때 다시 담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 4만 불 넘어가지고 좀 익절하신 분들 계시면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안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전 드려요. 왜냐면 이제 수요가 좀 단단해지잖아요. 그전 반감기에는 이런 이슈가 없었죠. 그전 반감기에는 굉장히 얇은 유동성, 상대적으로 얇은 유동성 하에서 그런 큰 가격 하락과 상승이 온 건데, 이게 사이클을 거치면서 점점 플랫해지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왜냐면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그래서 특히나 ETF가 내년 초에 만약에 성공적으로 출시가 돼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게다가 거래가 되기 시작해서 수요가 좀 붙어서 이제 유동성이 막 커져요. 볼륨이. 그러면은 쉽게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차익을 실현하시더라도 기관이 받쳐주니까 안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는 매수 타이밍을 못 잡는 가능성도 이제 있는 거거든요. 배제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아직까지 뭔가 큰 뉴스가 한동안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거시경제가 조금 훈풍이 분다 이래가지고 가격이 막 오른 거지. 그러면 이제 거품이 약간 거쳐서 좀 빠지면 이때는 한번 사볼만 한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뭐 ETF도 나오고 반감기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그때 가격이 좀 올라준다면 그때 한번 익절하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년 그게 말이 될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튼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좋은 시점들이, 어쨌든 우리가 조금만 더 2024년, 2025년까지만 눈을 좀 돌려봐도 지금 시점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또 많이들 기왕이면은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보니까.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은 그 구간은 분명히 중요한 좀 매입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의 채택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려면 채택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지금 매입한 거에 대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의미를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 이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놀라긴 했어요, 저도. 네네.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했으리라고는 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사실. 근데 되게 상당히 놀랄만한 뉴스긴 하고요. 코인베이스는
이제 사실상 그냥 코인에 투자한 거랑 마찬가지로 봐도 될 정도로 모든 매출이 코인 거래에서 나오는 회사지 않습니까? 거래소. 그래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을까가 저도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코인에 대한 가능성을 그럼 본 거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국민연금이라는 단체가 네. 그 자산, 그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자산 운용을 하는 그런 전문 매니저들이 그래도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괜찮나 보다. 앞으로 가상자산이 정말 넥스트 빅띵이 된다면 네.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들은 이제 큰 혜택을 누릴 회사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현상, 좋은 뉴스로 받아들여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다만 확대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코인베이스 주식 자체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코인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가치, 어떤 뭐 가능성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코인베이스는 그냥 단순히 거래소예요. 네. 그리고 규제에 완전히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어떤 크게 그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더욱 어려울 거예요. 물론 지금은 거래소도 해, 뭐 그 인스티튜션용 커스터디 사업도 따로 해, 뭐 이러면서 여러 스타트업들에도 투자도 하고 네.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어떤 선진국일수록 금융 시스템, 금융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규제가 굉장히 명확하고 네. 이제 이해상충 같은 거를 굉장히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누라고 할 겁니다. 아마 거래소는 거래소만 하고 네. 그런 커스터디는 커스터디만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려고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들은 좀 앞으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가치 상승에 대한 폭이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어쨌든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자산의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죠. 대해서는 네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청문회에 나와서 이 엘리자베스 워런 앞에서 암호화폐는 범죄자들만 쓴다, 금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이제 많은 또 비판들을 좀 받곤 했는데요. 저게 생각을 해보면 JPM 코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JP모건이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를 자기들 나름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약간 겉과 속이 다른 발언들을 하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이사님은 이 의도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JPM 코인과 결부짓기보다는 네. 그 JP모건이라고 하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헤게모니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JP모건은 이 캔틸런 효과라고 합니다. 경제학 용어로 네네. 캔틸런 효과라고 하는 이 돈의 수도꼭지 가장 옆에 붙어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금융기관이죠. 무슨 말이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하고 그 발행하는 돈이 처음에 어딜 거치냐를 생각해 보면 은행을 거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은행의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네. 왜냐하면 돈의 값이 가장 쌀 때니까. 아시다시피 대출이라는 것도 중앙은행에서 나온 돈이 은행과 은행을 거치면서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결국 우리 같은 이제 금융 소비자들한테 올 때 최종 이자가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대출 받을 때 뭐 이자 산정 그 어떤 기준 같은 거 계산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금융채 1%에다가 뭐 플러스 어떻게 해가지고 뭐 4%가 되는 그런 거 다 보셨을 텐데 네. 결국 그 1% 단에서 가장 싸게 돈을 구해오는 그 기관이 나머지 뒷단에 오는 그런 금융 소비자들한테 금융 그 대출을 상품화해가지고 팔면서 돈을 버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거의 사실상 무위험 수익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어떤 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그런 사업 소득도 아니고 이거는 계속해서 돈의 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가 굉장히 공고하게 여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JP모건이라는 회사는 그래서 웬만하면 망할 수가 없어요.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2008년급의 어떤 그 정도 사태가 나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그러면 이 제이미 다이먼 눈에 어떻게 보이냐? 이 시스템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어떤 굉장히 큰 변혁으로 보이는 거죠. 뭐 아주 그래서 싫을 겁니다. 이 돈의 수도꼭지를 막을 수 있는 원천적으로 네. 그런 어떤 재화이거든요. 옛날에 금본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중앙은행이 함부로 돈을 발행할 수 없었잖아요. 네. 71년도 닉슨 쇼크가 있기 전에는 달러라는 거는 일정량의 금과 반드시 태환이 돼야만 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그만큼의 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그게 끝나고 그 고리가 끊어지고 본격적으로 큰 게 바로 이런 메가뱅크들입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뭐 지금 블랙락이나 뭐 피델리티가 있고. 그래서 이 유대 자본을 움직이는 거대 은행에서 유대 자본을 움직이는 초공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같은 거는 아주 경멸할 정도로 싫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JPM 코인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로우 레벨에서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관심 있는 영역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로우 레벨에서 어쨌든 이런 금융기관들은 소비자가 원하고 돈이 될 것 같으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냥. 블록체인이 정말 나중에 넥스트 금융 인프라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떤 일만의 가능성으로. 그렇죠. 뭐 그게 이제 뭐 직원들 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또 한때 가격이 막 오르면 관심이 막 불러일으키기도 하니까. 네. 이렇게 진짜 그러면 제이미 다이먼은 진심으로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있다. 정말 싫어하고 있다. 싫어하고 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락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은행이라는 것과 자산운용사라는 측면에서 서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로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레리 핑크 블랙락 총수도 정확히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죠. 이게 자금 세탁의 온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원래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그래서 틀었냐면 이 레리 핑크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미국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서 약간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위기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달러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런 구조 상단에 놓여 있는 미국 국채 신용으로 마음껏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현재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상단에 달러 피라미드의 상단에 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화가 들어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어쩌면 근본이제를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네. 그 비트코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달러 헤게모니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만 그 계속해서 신용으로 달러를 발행하는 이 구조 자체는 이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제 달러 피라미드 최상단에서 어떤 최후의 보루로서 쓰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미리 선점해서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이미 다이먼은 이 달러 헤게모니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지금 상황인 거고 네. 스탠스인 거고 레리 핑크는 이미 위기를 보고 그것에 미리 대비하는 스탠스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최근에 이제 X에서 이제 ETF 스토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트 지라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JP 모건이 이제 이게 하고 있는 이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제이미 다이먼도 결국은 이 JP 모건도 현물 ETF와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노출들이 늘려나갈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어떤 향후에 이제 이 JP 모건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적극 공감합니다. 그 방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그 스탠스에 JP 모건은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 상품을 어쨌든. 판매하는 네네. 게 가장 그들의 할 일이고요. 네. 그리고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가 결국에는 이 미국 금융기관들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돈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비트코인을 반드시 다루게 될 겁니다. 뭐 이미도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비트코인 상품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JP 모건이. 그러면은 ETF도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면은 JP 모건이 이런 거를 안 다룰 리가 없죠. 그렇죠. 돈이 된다면은 다룰 수밖에 없다. 그거는, 맞습니다. 네, 이거는 월가라는 어떤 세력의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잠시 말씀 주셨던 이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제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중남미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의 입지가 굉장히 좀 이제 더 넓어지는 어떤 분위기들,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당선 어떤 파급력을 지니게 될까요? 저는 이번에 싱가포르에서도 이 아르헨티나에 오래 사신 분과도 이제 우연하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밀레이 대통령의 당선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국적은 이태리 분인데 네. 아르헨티나에 거주하시는 상태 몇 년 동안 사셨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현지 분위기가 굉장히 기대하는 분위기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국내 언론만 보고 있으면 이 하비에르 밀레이가 굉장히 좀 약간 트럼프 처음 당선됐을 때처럼 굉장히 이변이고 변혁이고 뭔가 이렇게 왜 저러지 저 사람들?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풍기는 느낌이긴 한데. 네. 그리고 뭐 워낙에 강경한 발언을 이제 이 대통령 당시 후보가 그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비에르 밀레이는 이제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이제 제대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상향 자체가 뭐 보수주의다 또는 자유주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경제학자 출신이고 경제학적 사상 자체가 오스트리아 경제학, 고전주의 경제학이죠. 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이라서 민영화, 정부, 작은 정부를 주장하시고 그렇죠. 네. 국영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민영화하는 거 네. 그런 거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 돈의 어떤 민영화도 굉장히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네,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아르헨티나는 자국화폐 페소의 가치 부양에 실패했고 그러니까 차라리 달러를 법정화폐로 도입해서 달러를 이제부터 거래되게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얘기 나눈 분이 많이 얘기해요. 자기는 은행 계좌가 2개가 있다. 달러 은행 계좌, 페소 은행 계좌. 그래서 뭐 부동산 계약이나 뭔가 그런 굵직굵직한 돈 거래는 이미 달러로 달러를 한대요.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장 보러 갈 때 쓰는 그런 돈 같은 거는 페소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를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달러로 굴러가고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그 달러 도입 정책이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중앙은행 철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어떤 은행 시스템 붕괴 이런 거는 결국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 실패거든요. 네네. 거기에 기인한 건데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아무튼 이제 막 그 임기가 시작된 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국민들의 광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고 저는 되게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실험이 성공하면은 이 아르헨티나를 기점으로 중남미 전체에 어떤 자유주의 어떤 경제학에 큰 바람이 불 수 있어요. 네. 이제 고전주의 경제학이라고 할게요. 네. 오스트리아 경제학, 고전주의 경제학에 큰 바람이 한번 불 수 있고요. 네. 그게 비트코인에도 호재입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은 뭐 좌와 우를 가르지 않고 모든 진영에서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저도 똑같은데 저도 이 고전주의 경제학에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사람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결국 돈은 중앙은행에 찍어내는 게 아니라 피앗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에 근거해서 이제 민간화폐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언제나 그랬다. 네네. 그게 이제 이 견해 차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비에르 밀레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도 퍼져나가고 엘살바도르 같은 그래서 법정화폐로 아예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국가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도입이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통화의 다변화 약간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통화의 다변화죠. 이제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자국 화폐 모델에서 벗어나 맞아. 뭔가 더 하드 커런시, 하드 머니로 그냥 차라리 그 자국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는 굉장히 비트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향후에 뭐 만약에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코인마켓 같은 데 가면은 막 투표도 하더라고요. 향후에 뭐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할 것 같은 나라 뭐 이렇게 해서 막 투표도 하는데 그래요. 뭐 1위는 뭐 파라과이라든지 뭐 그런 나라들이 막 대부분 이제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이 꼽히고 있던데 향후에 계속해서 이 법정화폐 도입도 늘어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늘어날 것 같고요. 네. 지금 엘살바도르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고 난 후에 물론 굉장히 많은 이 안 좋은 시선들이나 어떤 좋지 않은 지표들도 있습니다만 그 반대 이면에는 갑자기 이제 그 엘살바도르의 투어리즘, 관광 매출이 급상승하는 효과, 외부 투자, 외국 투자가 급상승하는 효과 이런 이제 간접 효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비트코인이 경제에서 정말 법정화폐로 잘 쓰여서 국민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초기니까 아직까지는 그 비트코인을 도입했다는 것만으로 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이 브랜드 자체가 완전히 외국의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엘살바도르가 그 프리덤 비자라는 거를 내놨어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사람이 일단 대상인데 1년에 1000명을 받습니다. 100만 불어치의 비트코인이나 USDT 를 투자하면 이제 약간 거주증 같은 걸 줘요. 프리덤 비자라고 합니다. 되게 기발하네요. 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세 혜택도 확실하게 줄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아마 그런 머니들이 넘어오겠죠.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잖아요. 확실한 조세 혜택 그리고 이 사업이나 어떤 뭔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는 거의 제약을 주지 않는 그런 열린 문화가 그 많은 이제 전 세계의 그 스마트 머니들을 끌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중남미에도 이제 그런 나라가 하나 나올 수 있다. 엘살바도르를 보면서. 그리고 그게 비트코인 도입이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뭐 말씀하신 파라과이, 멕시코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엘살바도르는 자국 화폐를 진작 몇십 년 전에 없앴습니다. 달러만 쓰는 나라였어요. 근데도 문제 해결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달러 일단 해보지만 안 되면 비트코인 도입할 수 있겠죠. 파라과이, 멕시코 다 엄청난 하이 인플레이션에 신음하는 국가들이잖아요. 비트코인 또 그 법정화폐 도입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좀 거기에서 비트코인 시작된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이 굉장히 크게 확산될 거다 이렇게 보는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떤 기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향후에 너무나 가능성이 큰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중남미라든 이런 지역들을 이제 넘어서 이제 또 하나 이게 비트코인의 사용성에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현실 세계와는 조금 다른 세계가 또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떤 비트코인이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 메타버스 하면 뭔가 이더리움과 연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되는데 이 이사님 같은 경우는 책에서 이 비트코인과 메타버스가 더 많은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그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이더리움은 그 오펙이라고 하죠. 미국 국무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국가나 어떤 단체 리스트 그걸 오펙 리스트라고 하는데 오펙 생션 리스트라고 하죠. 그 오펙 생션 리스트에 들어가는 단체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들은 다 검열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 테더나 USDT죠. 그리고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도 그 발행사에서 그냥 지갑들을 검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럴만 하니까 그러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면요 인터넷 위에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가상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그냥 인터넷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어떤 제약이나 국경 또는 어떤 바운더리 같은 게 있으면 있을수록 상당히 거동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중국은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미국에서 만든 SNS에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VPN이라는 걸 통해서 우회 접속을 합니다. 네. 불편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쓰지만 그게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는 거는 애초에 바운더리를 만들고 어떤 경계를 치고 섹터화하는 게 불가능한 공간인데 네. 그 국가에서 그냥 자신의 어떤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는 거죠. 막아지지 않지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라고 한 나라에는 사실 큰 어떻게 보면은 악재죠. 인터넷 산업이 그렇게 크게 발전할 수 없는 중국에서는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거 나올 수 있지만 전 세계인이 쓰는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나오지 않는 그런 이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 인터넷 위에서 사용되는 재화, 돈 같은 것도 최대한 프릭션레스 해야 됩니다. 마찰이 없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 쓸 수 있고 어디를 가든 찾을 수 있고 어디로든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외 모든 이제 3세대 블록체인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어떤 특정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블록체인의 가동을 멈출 수 있는. 왜냐하면 AWS나 아니면은 그런 클라우드 저장소를 기본적으로 쓰면서 그 위에다가 인프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AWS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퓨라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저장소 사이에서 그 데이터를 피딩해주는 그 API 솔루션이죠. 그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제 멈출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정부가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오펙 리스트에 있는 그런 생션 리스트에 있는 그런 지갑 주소들의 그 어떤 회사들 USDT라던가 USDC 같은 회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런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더리움,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뭐 아니면은 그 외 나머지 코인들을 인터넷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구획이 없어야만 하는 그런 공간에서 쓰이는 재화로 쓸 수가 있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요. 네.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제가 질문의 방향이 조금 바뀌는데 이게 비트코이너이시니까 이사님이 가장 정말 말끔하게 잘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이 항등명제라고 하죠.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하게? 굉장히 저도 글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1비트코인, 1비트코인. 네. 저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1비트코인은 4만 불이다. 또는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이다. 이런 거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1비트코인이 4천만 원일 때 사서 6천만 원일 때 팔아서 2천만 원 수익을 남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냥 비트코인으로 내 부를 이뤄나간다.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한 개나 두 개 살 수 있으면은 사고 또 그 똑같은 돈으로 나중에 0.5에서 0.4를 살 수밖에 없더라도 사고 네. 결국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의 환산 가치로 얼마의 수익을 받다 손해를 받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엔 모든 자산을 납도해서 아웃퍼폼 할 거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물론 언더퍼폼도 할 수 있겠지만 네. 너 뭐 1년, 2년만 살 거 아니지 않느냐 10년, 20년 살 거고 그 10년, 20년 동안 그런 비트코인을 계속 쟁여놨다고 생각을 해봐라. 다른 어떤 자산에 투자했거나 또는 비트코인을 사고 팔았을 때보다 훨씬 큰 부가 네 앞에 쥐어질 것이다. 네 손에 쥐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순환 경제로 갈 것이다. 결국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저도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야 되겠다는 거는 어떤 투자자들의 뭐 기본적인 심리가 될 텐데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밸류에이션 모델들이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물론 명확하지 않다기보다는 적용하는 모델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좀 확인할 만한 대표적인 지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온체인 지표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내재 가치를 가지고 계산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내재 가치가 있는 재화는 지금 굉장히 언더퍼폼 하겠죠. 왜냐하면 장기채 가격이 장기채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원래 주식 가격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주식 가격, 주식의 현재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에서 장기채 금리를 나눈 걸로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땡겨옵니다. 그런데 장기채 금리, 즉 분모에 쓰이는 장기채 금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분자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present value, 현재 가치는 낮아지죠. 네.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 대비해서 아웃퍼폼 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 내내 아웃퍼폼 했죠. 네네. 미국 S&P 나스닥 뭐 10%에서 20% 수익 날 때 비트코인은 지금 170%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YTD로. 근데 지금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그 고평가되느냐 저평가되느냐 판단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뭐 기준금리나 장기세금리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제 그 온체인 지표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일단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의 개수 또는 지갑수 네. 요거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가치 저장수 어차피 돈이라는 거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돈이 마찬가지인데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에 근거해서 그 가치가 어떤 상대적인 가치로서 평가되는 거잖아요. 외환이라는 이제 환율이라는 걸로 표현되죠. 그래서 그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 가치입니다. 비트코인 대비 다른 것들은 어떻게 다른 것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느냐. 그러면은 그 다른 것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얼마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느냐. 이게 1번입니다. 네네. 근데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또는 그 이상 장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의 개수. 지갑에 그만큼 사람들이 한 번 넣어놓으면 빼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나 이거 쓰기 싫어, 읽기 싫어 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죠. 그게 가장 1번. 또는 거래소 입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입금한다는 거는 팔기 위함 그쵸. 또는 다른 걸로 교환하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확 줄었다는 거는 비트코인 다 팔 생각 없어라는 걸 의미하니까 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그 입지가 공고해지는, 그래서 점점 안 움직이는 비트코인 물량이 늘어날 때 그럴 때 가치가 상당히 지금 고평가돼 있다라고 네. 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고래들이 축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후로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평가됐을 때는 언제냐? 사실상 지금 저평가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축적량이 막 늘어나고 있을 때,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이때는 가격이 더 올라갈 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실제로 막 올라가지고 이제 뭐 다시 NFT네, 디파이네, 뭐 알트코인이네 이런 이제 붐이 불 때, 네. 그럴 때는 지금은 거의 70%가 넘거든요. 1년 이상 장기 물량이 네.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 중에. 네. 그게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는 고래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때 그리고 거래소 입금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대규모의 비트코인이 막 거래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팔리는 거죠. 그럴 때는 가격은 또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때는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 이제 빠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스마트 머니들은 그때 입절을 하고 나오는, 아, 그때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